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쏙쏙 정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의 역할, 그리고 선진국의 정당, 우리나라의 정당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이 이익 집단의 정치입니다. 이익 집단의 정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 한 나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공적 영역, 네. 하나는 사적 영역. 또는 공적 영역을 다른 말로는 대개 국가라고 부릅니다. 네. 사적 영역은 다른 말로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네. 국가와 시민사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네. 정당은 네. 공적 성격이 있으면서도 또 사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국가 전체가 아니고 정당 경우에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사적 성격도 사적. 있고 그러나 이 정당이 국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국가 권력을 경영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 중간쯤에 있는 정치 영역인 거예요. 네. 그렇죠. 국가와 시민사회 중간쯤에 정치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정당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익 집단의 집단, 정치. 이익 집단은 어디 있는 거냐? 국가에 있는 거냐? 정당과 같은 정치 영역에 있는 거냐?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 네. 있는 거다. 네. 민간에 있는 것이다. 네. 네. 민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아우, 굉장히 많죠. 빙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떠 있는 거 10%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국가와 정치 영역이에요. 아래에 숨어 있는 90%는 시민사회예요. 그렇겠죠. 그 시민사회에서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네. 또 그보다 더 개인적인 단위는 개인이죠. 개인, 그다음에 가정. 네. 그다음에 학교. 학교, 마을. 뭐 마을 공동체도 되겠고 학교. 네. 그다음에 직장. 네. 그리고 취미 활동하는. 그리고 이거는 교회나 사찰. 같은 선상. 이게 다 민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네네.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네. 교회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학교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민간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이익단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익 단체란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조입니다. 네. 노조, 농민단체, 뭐 소비자단체, 하여튼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를 이익단체라고 그래요. 경제적 이익. 네. 이익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단체의 제일 일반적 형태는 노조입니다. 아니 뭐 시간적 이익이라든가 권리 부분에서 이익이라든가. 그것은 경제적 이익과 구별되는 또 다른 시민단체라고 불러요. 노조를 시민단체라고 안 부르잖아요. 네네. 노조는 노조라고 부르고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익단체라고 불러요. 경제적인 이익단체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노조는 그 조합원들, 노동자들이겠죠.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조에는 보수적인 노동자도 있고 진보적인 노동자도 있고 환경론자도 있고 환경 아닌론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노조가 너는 보수니까 빠져. 너는 환경을 무시하니까 빠져라고 할 수 없어요. 노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니까. 네. 그래서 보통의 시민단체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 네. 단순히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의결권에 우리 노조의 그거는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경영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주장이라면 수단이군요. 예, 네. 그렇죠.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노조로서는 주장할 만해요. 결국은 그런데 이익이군요. 네.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보잖아요. 예. 예. 그것은 과연 소속된 노조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 노조라고 하는 이 이익 집단에 맞는 걸맞는 행동일 수 있는가? 이거는 논쟁거리예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런 정치적 주장과 행동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네. 뭐 지금 민노총이나 뭐 정교조나 이런 데가 연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 논리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당신들이 정당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고 노조도 하고 다 해라. 이렇게 반론 필 수 있잖아요. 네. 예. 노조는 노조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 노조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결사체다. 네. 정책 주장은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왜 노조를 볼모로 잡고 그러냐. 당신들이 조합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조합장이 뽑히잖아요. 네. 위원장이. 네. 그럼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대단한 권력. 그걸 가지고서 당신들 생각대로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그 조합에 소속돼 있는 평노조원 입장에서는 저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 있죠. 그 민노총 탈퇴하신 분이 200만 원인가요? 몇백만 네, 원? 뭐 그런 네. 방식으로 네,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조가 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모임 결사체라고 하는 이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걸 넘어서는 이 정치 활동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역풍이 온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에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직능 이 이익단체, 이 이익단체와 별도로 네. 노조와 같이 아주 뭐 조합비도 다 월급에서 거의 원천 공제하듯이 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말 행동 통일을 막 철저히 하게 하고 하는 네. 이런 노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된 노동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힘이 커지니까. 그래서 노조 역사가 오래된 노조 역사가 한 130년 됐다. 뭐 이런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나 유럽이 대부분 그래요. 네. 유럽은 일찍부터 이 자본주의 시장이 전개되면서 노동자들도 집단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노동자 운동이 처음부터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니까. 그럼 뭐 칼막스가 노동자 단결하라고 그러면 노조한테 단결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100년, 150년 된 노동조합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노동자들이 건너가서 이민을 해서 남미의 여러 나라에 정착을 했으니까 유럽에서 노조하던 사람들은 남미 가서도 제일 먼저 노조부터 조직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이런 데 노조는 막 100년 이상씩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연히 노조 조직률도 높아요. 40%에서 60%. 노동자의 40%나 60%가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엄청나게 힘이 세죠. 그렇겠죠. 그러면 국가 권력은 이 노조하고만 손잡으면 무적이지. 표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제일 먼저 제대로 해낸 게 페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네네. 그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 에바 페론이죠. 예. 네. 그래서 페로니즘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어요. 국가 권력과 그 강력하게 조직된 노조가 손잡고 노조 중심의 이 퍼퓰리즘을 한 거예요. 임금 올려주고 네. 뭐 노조에 근무 시간 단축하고 그런 걸 막 해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페로는 정권을 계속 잡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망했어요. 끊임없이 임금 올려주고 노동자 중심으로 정책을 하면서 재정 고갈돼 버려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조직률이 높은 것은 노조 입장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또 노조는 어느 노조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조직에 끌어들여야 자기네 힘이니까.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노조가 정치 권력과 사실은 서로가 어느 정도는 긴장 관계 속에서 밀고 당기고를 하면 뭐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야합을 해버리면 정치 권력과 그러면 정말 누구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러네요.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과 가장 강력한 이 시민사회 권력이 손을 잡은 거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던 전례가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없습니까?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큰일 났네. 예, 네. 남미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추락한 것이 그거예요.
그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그건 아닌가? 정권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노조 조직률이 민노총, 한노총 다 합쳐도 15%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조직률이. 그래서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어쨌든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직 중에서 특히 민노총이 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마치 패론이 이 노조와 손잡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좀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언론사도 박사님 네. 정론 일침 시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네. 언론사가 지금 노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노조가 그렇죠. 그 1, 2, 3 노조가 있는데 대개 1노조죠 지금. 저 사장 배출하는 KBS 데가 같은 경우 2노조. 2노조. 뭐 네네. 하여튼 제일 숫자 많은. 민노총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그러니까 언노련 산하, 네네. 민노총 언노련 산하 이런 노조가 지금 사실상 그 노조 출신이 사장이 되고 그 노조가 지지하는 사람이 예.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실상 노조가 경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우리나라는 뭐 KBS나 MBC 정도의 사례지만 뭐 아르헨티나 옛날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걸 보면 그냥 국가 전체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예. 근데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뭔가 어. 이게 잘못 돌아간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도 우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라고 하는 게 노조 조직률이 한 60% 되면 대부분 다 노조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선 떨어지는 단맛에 취해서 그냥 간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그보다 더 심했던 게 차베스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죠. 베네수엘라. 네.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노조하고만 손잡은 게 아니라 네. 서민들 막 개별화된 서민들하고도 다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아무리 원유가 매장량이 뭐 많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퍼주기로 들어가 버리면요 답이 재정이 그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참. 그런 그 노조와 별도로 왜 소상공인 이런 단체들 요즘 많이 차라리 나 감옥에 잡아가라고 네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따로 노조는 아니잖아요. 거기. 네, 노조 아니죠. 노조는 아닌데 뭔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걸 네. 직능단체라고 얘기해요. 아. 직능. 이를테면 직능단체는 뭐 이미용사협회. 아, 무슨 금속 노련은 그런 건 금속 노련은 노조죠. 노조 아니- 그건 아, 노조고 네. 노조가 아닌데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모여 있는 협회. 아, 안경인 협회. 안경인 협회. 안경사 협회 이런 거. 예, 안경사협회, 아. 뭐 청원경찰협회 아. 이런 데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뭐 후원도 쪼개서 하고 막 이러다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직능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식업협회 이런 거예요. 뭐 약사, 네. 한의사. 그게 다 의사협회, 약사협회가 다 직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직능의 숫자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네. 그럼 그 직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불법인가요? 직능의 이름으로 허용하는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자신의 개인이 해야죠. 이익을 개인적으로 접근합니까? 개인적인 후원은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단체가 못 하니까 개인 이름으로 단체에서 돈을 모아갖고 네네. 단체가 하면 불법이니까 개인한테 나눠주고 하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단체가 한 거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직능이 노조가 세냐 직능이 세냐 그러면 네. 딱 조직된 단결력이나 투쟁력 이런 거는 노조가 더 노조가 세죠. 세요. 조직률이 조직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15%. 한노총, 민노총 다 합쳐봤자. 네. 그러나 직능은 이건 1,0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겠죠. 다음 조직 주에. 자체는 느슨하지만. 네. 아하. 그래서 선거 때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는 네. 이 직능은 전국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국 조직이니까. 그러면 그 직능의 책임자를 그렇죠. 포섭하게 그렇습니다. 쓰겠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캠프에서 이 직능본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직능본부에서 뭐 온갖 그 명칭을 다 붙여줍니다. 네. 대통령 000 대통령 후보 직능본부에 무슨 위원장, 무슨 부위원장 해서 이걸 임명장을 주고 대통령 후보랑 사진을 찍어요. 네, 1대1로 네. 자기 가게에 걸어놓으라고. 네? 정권 잡으면은 난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이거를 과시하면서 장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장을 발행하는데 그걸 직능본부라고 하는 데서 해요. 네. 수십만 장. 아이고 대단한. 수십만 장이. 세상에. 예. 네. 그래서 대선 캠프의 직능본부가 머릿수로는 절반 이상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가 직능본부 소속일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직능이 그런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다음에 직능과 별도로 네. 이제 환경이라는 이슈, 뭐 경제 정의라는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짜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단체를 우리는 시민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 시민단체는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회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민단체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좌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거는 시민단체가 잘 못해서. 아니면 네. 시민단체가 많은데 목소리를 내는 쪽이 좌편향이 많은 건지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그런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는 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돼요.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 편에 붙어서 자기도 권력체로 행사하려고 그러면 정치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굳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네. 나는 권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권력이 게으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예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문민정부 때 경실련의 그 주요 임원들이 다 이 문민정부에 들어가서 수석하고 장관하고 막 이래버렸거든요. 네. 지금 참여연대도 바로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갖고 자기가 수석하고 장관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권력이 됐는데 그 권력을 이 시민단체가 그것도 그 한참 후배가 되는 비판 이 못하죠. 시민단체가 비판할 수 있겠냐. 못하죠. 어렵죠. 마치 재벌 감시한다 그러면서 재벌한테 후원받아서 감시가 제대로 안 되듯이 환경단체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는 회사로부터 후원금 받고서 그 회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듯이 네. 권력에 편입되거나 권력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또는 스스로 권력이 된 상태에서 그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는 시민단체를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저 같은 개인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무슨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이걸?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시민단체로서의 그 어떤 활동 윤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이런 윤리를 내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될 숙제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니까 시민단체가 정치 권력에 참여하니까 선의로 참여했을 텐데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시민단체 활동조차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거쳐서 어느 시점에선가 정말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활동을 해나가는 시민단체들이 이제 나타날 때라고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를테면 시민단체 스스로의 양심에 기대는 것밖에 뭐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각된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하는 거지 국가가 시민들 몇 명 모아놓고 시민단체 활동하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시민단체야말로 정말 자각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윤리적 행동으로 시작되고 그 윤리적 행동으로 영향을 주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라는 간판 내걸고 하는 시민활동가들의 수준만큼 한국 시민운동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무슨 과정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치권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시민단체를 위해서 좋아요. 그 욕심은 잔뜩 있는데 겉으로는 뭐 이 시민단체 활동한다고 폼 잡으면서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서 정치 못하고 있을 뿐인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 무슨 대단한 리더처럼 이렇게 폼 잡고 의수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조합은 시민단체에 해당합니까? 조합. 조합이요? 왜냐하면 그때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 네. 아 그거는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인가? 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한 6천 개인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거는 원래는 이 경제적 이익 집단 이익단체여야 돼요. 네. 그게 괜히 쓸데없이 정치색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만들어줘서 고마우니까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연원이 예? 협동조합은 일종의 협동조합 안에서의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거는 페비안 협회 영국에 네. 이 페비안 협회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적 그 연원이 있어요. 네. 이 그 좌파 성향의 공동체주의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온 그 세계적 역사가 있어요. 한 네. 150년 된 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협동조합 자체도 굳이 따지면은 자신들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정치색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박원순 시장이 잘 알고 그걸 또 잘 활용하고 편성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쏙쏙 정착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지는데. 아,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네. 저는 가장 제가 정말 참 존경할 만한 시민단체 활동을 저는 사실은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이 크린 크로스라는 단체예요. 네. 크린 크로스. 뭔가요? 깨끗한 옷. 아, 제가 발음이 별론가요? 저는 크로스. 크린 크로스. 네네. 네. 네. 깨끗한 옷 입기 운동 네, 이런 네. 거예요. 네. 제가 노르웨이에서 만난 사람들인데요. 그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인데요. 네. 주부 3명이에요. 주부 3명이 그러니까 다 전업주부니까 집에서 일하고 잠깐 짬을 내서 셋이서 사무실도 따로 없어요. 네. 자기네 집 어디서 이렇게 뭐 A4 한 장 정도 네. 되는 데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자기들이 주장을 담아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충격했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수백 마리의 밍크를 학살해서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 그 모피옷이 정말로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 사서 입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살짜리 어린 아이가 18시간씩 일해서 만든 삼배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서 입으세요.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정말 고개를 못 들었는데요. 24시간 염색을 하는 바람에 한탄강이라는 강을 완전히 죽이면서 만들어진 가죽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서 입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탄강이 적시돼 있어요? 한탄강이 적시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네요. 이 A4 한 장짜리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네. 그 오슬로의 제일 큰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한테 백화점에 들어가려는 이 정말 거기 북구니까 모피를 많이 입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눠주는 것이에요. 네. 예. 못 살겠는데요. 읽고 판단하세요. 네, 저런.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파키스탄의 12살 어린이의 18시간 강제 노동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부끄럽지만 연천 한탄강에 그런 염색 공장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구나 걸 알게 된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를 가셔서. 네.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동자는 그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그래서 소년 노동 금지라고 하는 유엔의 결의를 이끌어내요. 네네. 그리고 이 한탄강 염색 공장 공단은요, 김문수 지사 때 어쨌든 이게 이전됩니다. 그 후에 한탄강이 지금의 한탄강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3명의 평범한 전업 여성 주부 3명이 한탄강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지구상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어 온 소년 노동, 장시간 이 노예 노동과 같은 것을 환기시키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근절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3명이서. 네. 이런 것이 시민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무슨 어디 자기 이름 뭘 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갖고 사업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시민운동은 이런 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 단체는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고 활성화돼 있어요. 막 수십 명씩 상근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한탄강을 살리고 12살 소년 노동을 못하도록 환기시켰냐.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의 시민활동가보다도 학력도 좋고 활동성도 뛰어나고 이런 대한민국의 수천 명에 달하는 시민운동가들한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과연 진정한 시민운동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가? 저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도드라지려고 하는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민단체 전체를 좀 이상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러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의 자부심과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일부 몇 사람에 의한 정책 오염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은 굉장히 모욕적인 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오늘 그 이익집단의 정치라는 소제목 하에서 노조, 직능단체, 시민단체, 협동조합, 좀 헷갈리긴 하는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이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 이들이. 그래서 정치와 시민사회라고 영역이 다른 거죠. 노조조차. 노조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